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서점, 지혜의 서재에서 진행하는 책 낭독 프로그램, 잠 못 이룬 그대에게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별탈 없이, 아픈 곳 없이 잘 한 주를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치만 오늘도 잠이 오지 않아서 저의 방송을 듣고 계신 거겠죠? 잠이 오지 않는 것만큼 또 괴로운 일이 있을까 싶어요. 눈은 계속 따가운데 눈을 감고 있어도 잠이 안 오고 뭔가 딴짓을 해봐도 잠이 안 오고 막상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지고 그런 거 저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제가 매주 여러분들을 재워드리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데요. 정말 잘 주무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팟캐스트는 사실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구독해서 듣고 계신지는 잘 몰라요. 재생 수 정도 알 수 있을까요? 근데 팟빵은 들어가 보면 그냥 누가 봐도 얼만큼 구독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죠. 방송 페이지에 들어가면 언제 10명이 될까, 언제 또 20명이 될까, 언제 50명이 될까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벌써 75명이 구독이 되어 있네요. 너무너무 기적과 같은 일이죠. 빵명에서 시작을 해서 75분이나 듣고 계시다니. 구독을 안 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뭐 계실 테지만 어쨌거나 직접 구독을 하셔서 알람 소리를 떼랭 듣고 잠 못 이룬 그대에게 방송 올라왔네 하고 들어주시는 분들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리고 한번 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작가인데요. 바로 오늘 이 작가의 2번째 시간이죠. 바로 황정은 작가의 백의 그림자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황정은 작가는 저에게 한국 소설, 한국 작가를 좋아하게 만들어준 그런 작가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황정은 작가의 소설이 나오면 다 읽어보는 편이고 읽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읽은 게 이제 디디의 우산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저를 한국 소설을 좋아하게끔 만든 그리고 황정은이라는 작가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만들어준 이 백의 그림자라는 소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독서 모임 읽을 책을 제가 정하는 순서였는데 이 책을 골랐어요. 그만큼 참 좋아하는 작가이고 소설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또 공감 가는 또 너무 한국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중간 지점을 참 잘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래서 오늘은 백의 그림자, 민음사에서 나온 백의 그림자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은교라는 여자와 무제라는 남자고요. 40년 된 전자상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애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소설을 읽고 나면 확 달아오르는 연애는 아니더라도 이런 연애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이었다면 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요즘은 너무 더워서 따뜻함이 간절한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읽은 경애의 마음
읽고 이 책을 떠올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같이 독서 모임을 한 동생이 이 공교롭게도 또 이 책 얘기를 꺼내줘서 다음에는 이 책이다 이렇게 제가 정할 수 있었죠. 은교와 무제의 따뜻한 소박하지만 따뜻한 사랑한다는 말을 화려하게 하지 않지만 충분히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잘 전달하는 소설이고요. 또 제가 황정은 작가를 좋아하게 된 가장 큰 황정은 작가 소설의 특징은 이 대사가 너무 좋아요. 이 황정은 작가의 소설은 꼭 목소리로 입으로 읽고 싶은 그런 문체거든요. 문장이고 오늘 그 진가를 한번 느껴보시면서 잠을 청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고 소설이다 보니까. 그러면 읽어드릴 테니까 더우니까 이불은 덮지 마시고 편안하게 누워서 또는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정은 작가의 백의 그림자 읽어드릴게요. 숲에서 그림자를 보았다. 처음엔 그림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덤불을 벌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쪽도 길인가 싶고 뒷모습이 낯익기도 해서 따라 들어갔다. 들어갈수록 숲은 깊어지는데 자꾸 들어갈수록 뒷모습에 이끌려서 자꾸자꾸 들어갔다. 은교씨 하고 부르는 소리에 문득 뒤를 돌아보았더니 무제씨가 서 있었다. 어디 가요? 하고 그가 물었다. 그냥 가는데요. 어디를요?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누구를요? 저 사람을 하면서 앞을 보니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무제씨가 나뭇가지를 젖히고 이쪽으로 다가오며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물었다. 대답을 하려고 보니 딱히 인상이랄 것이 없는 뒷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머리가 작았고 어깨가 좁았고 가무잡잡했다고 말했다. 은교씨처럼? 네, 나처럼 하고 대답한 순간 싶었다. 발을 내려다보니 부드러운 흙에 박힌 솔방울이며 갈참나무 잎을 밟고선 내 발의 윤곽이 어색했다. 오른쪽 새끼발가락 쪽에서 가늘고 가늘게 늘어난 그림자가 덤불을 넘어 어딘가로 뻗어 있었다. 그림자로구나. 그때 알았다. 그림자 같은 건 따라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무제씨의 모습이 어쩐지 부였다고 생각해서 눈에 힘을 주고 바라보니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여우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만히 서 있자 눈꺼풀이 젖어서 묵직해졌다. 아래쪽으로 늘어진 10개의 손가락 끝에 물방울이 맺혔다. 입술에 고인 빗물 맛이 짰다. 맥이 탁 불린 채로 얼마간 서 있었다. 돌아갈까요? 라며 돌아서는 무제씨를 따라서 서벅서벅 사박사박 풀을 헤치며 나아갔다.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왔나 싶을 만큼 덤불이 우거져 있었다. 젖어서 더 질긴 듯한 풀과 나뭇가지를 젖히며 앞으로 나아갔다. 바지와 셔츠가 은근하게 젖었다. 눈썹에 고였다가 눈으로 흘러드는 빗물을 훔치느라고 눈을 비볐다. 울어요? 울지 않는데요? 이러면서 한참 걸었는데도 방향 모를 숲속이었다. 어쩌죠? 무제씨가 걸음을 멈추고 길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계속 걸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걸어봅시다. 비를 맞아 부풀어 오른 숲의 표층은 한번 미끄러지면 끝없이 미끄러질 것처럼 미끄러웠다. 다리가 쓰라려서 내려다보니 풀에 베인 상처투성이었다. 가장 길게 베인 상처는 풀즙이 묻어서 새파란 빛깔을 띠고 있었다. 다리에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자 움직일 때마다 쓰라렸다. 한 번은 왼쪽으로, 한 번은 오른쪽으로 그림자를 한없이 길게 늘어뜨린 채로 걷고 있자니 발을 떼어 놓는 것마저 힘들게 여겨졌다. 잘 걷지 못하고 자주 멈춰서는 것을 보고 무제씨가 다가와서 상처를 들여다보았다. 무제씨, 춥네요. 가만히 서 있어서 그래요. 죽겠다. 죽겠다뇨. 그냥 죽겠다고요. 입버릇인가요? 죽을 것 같으니까요. 무제씨가 소매로 풀즙을 닦아내고 똑바로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면 죽을까요? 여기서 라고 너무도 고요하게 말하는 바람에 나는 겁을 먹었다. 새삼스럽게 무제씨를 바라보았다. 검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평소엔 좀 헝클어진 듯 부풀어 있던 머리털이 빗물에 젖어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은교씨 하고 무제씨가 말했다. 정말로 죽을 생각이 아니라면 아무렇게나 죽겠다고 말하지는 마요. 네. 그러면 계속 걷죠. 라면서 앞서고는 무제씨를 따라서 걸었다. 눈물이 솟았다. 무제씨처럼 매정한 사람은 먼저 가도록 내버려두고 나는 나대로 움직이고 싶었지만 이 숲에서 그림자마저 일어난 처지에 그럴 수도 없어서 눈을 닦으며 걸었다. 울어요? 울지 않는데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걷는 동안 공기가 문득 가벼워졌다. 무제씨가 멈춰서서 하늘을 향해 손바닥을 펼쳤다. 비가 멈췄네요. 네. 껌 씹을래요? 네. 무제씨가 주머니에서 구부러진 껌 하나를 꺼내더니 반으로 찢어서 내밀었다. 조금 젖은 듯한 두 겹의 포장지를 벗기고 청포도 맛이 난다는 껌을 입에 넣었다. 달고 달아서 턱이 얼얼해질 정도로 침이 고였다. 포장지를 잘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껌을 씹어가며 부지런히 걸었다. 젖은 발로 바닥을 밀어낼 때마다 깊은 냉기가 올라왔다. 이 숲 어딘가에서 이토록 깊은 냉기의 일부로 녹아버린다는 것에 관해 생각했다. 부엽토 위를 힘줄처럼 드러난 나무 뿌리 부근에 동그란 버섯이 자라고 있었다. 무제씨 하고 내가 말했다.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지 않을까요? 죽나요? 어디서든 언젠가는 죽겠지만 나가지 못한다면 나가지 못한 채로 죽겠죠.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성큼성큼 걸어가며 무제씨가 말했다. 무서워요, 나도.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비는 그쳤지만 비를 먹은 숲이 뿜어내는 습기로 숨이 막혔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며 걷는데도 배가 차가워서 이대로 날이 저물면 어쩌나 생각했다. 무제씨 하고 내가 말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요? 아무거나. 아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만 해주세요. 하고 무제씨가 말했다. 그림자 이야기를 할까요?
왜 하필 그림자? 분위기도 그렇고 그림자 이야기는 싫은데요. 아는 이야기라고는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해주세요. 하고 무제씨가 말했다. 소년이 살았어요. 네. 소년의 이름은 무제. 무제씨? 네. 그건 무제씨의 이야기인가요? 무제의 얘기죠. 무제씨 본인의 이야기? 무제의 이야기라니까요. 계속 할까요? 네. 소년 무제가 살았습니다. 무제의 식구들은 그림 한 점 없는 커다란 방에서 살았습니다. 식구는 9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고 누나 6이었습니다. 6이나 되나요? 무제가 7번째로 막내입니다. 많군요. 많은가요? 왜 그렇게 많을까요? 그건 말이죠. 하고 무제씨가 고개를 한쪽으로 약간 기울이고 말했다. 그게 좋았던 거 아닐까요? 그거요? 섹스. 나는 얼굴을 조금 붉힌 채로 무제씨를 따라서 걸었다. 은교씨 하고 무제씨가 말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야한가요? 하나도 야하지 않은데요? 야하지 않을까요? 야해도 좋아요. 야한 게 좋나요? 야해도 좋다고요. 라고 긴장해서 말하자 무제씨가 후후 하고 웃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무제의 부모는 7명의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소년 무제의 부모는 개연적으로 빚을 집니다. 개연이요? 필연이라고 해도 좋고요. 빚을 지는 것이 어째서 필연이 되나요?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나요? 그런 것 없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글쎄요. 하고 무제씨가 나무 뿌리를 잡고 비탈을 내려가느라 잠시 말을 쉬었다가 다시 말했다. 그런 것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자칭하고 다니는 사람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조금 난폭하게 말하자면 누구의 배도 빌리지 않고 어느 날 숲에서 솟아나 공산품이라고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알몸으로 사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자신은 아무래도 빚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뻔뻔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공산품이 나쁜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산품이란 각종의 물질과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강이 더러워진다든지 대금이 너무 저렴하게 지불되는 노동력이라든지 하다못해 양말 한 켤레를 싸게 사도 그 값싼 물건에 대한 빚이 어딘가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소년 무제의 부모가 빚을 집니다. 네. 이 경우엔 다른 사람의 종이에 이름을 적어준 대가로 얻은 빚입니다. 빚의 규모가 너무 커서 빚보다는 빚의 이자를 갚느라고 힘든 노동을 하는 와중에 9 식구의 생활비도 버는 생활을 하다가 소년 무제의 아버지의 그림자가 끝끝내 일어서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비 오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소년 무제는 마루 끝에 앉아서 빗물이 좁은 마당으로 떨어져 바닥을 오목하게 뚫어놓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 무제의 아버지가 구두에 진흙을 잔뜩 묻힌 모습을 하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년 무제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네지만 그는 창백한 얼굴로 다만 소년 무제를 바라보고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서 눕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뭐라 말하지 않고 밤이 될 때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던 그는 이내 그림자가 일어섰다고 말합니다. 선술집 앞에서 우산을 펼치다가 그도 모르는 틈에 일어선 그림자를 목격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를 하고
어머니가 두려움에 질려서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는 것을 소년 무제는 듣습니다. 그림자가 일어서고 말았다니. 그래서 그림자를 따라갔나요? 당신, 그림자를 따라갔나요? 라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소년 무제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얼마나 따라갔나요? 라고 소년 무제의 어머니가 묻자 그는 조금 따라갔어. 아주 조금만 따라갔어. 라고 대답합니다. 소년 무제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향해 돌아앉아서 눈물을 닦습니다. 소년 무제의 아버지가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울지 마요. 조심할게요. 조심할 건가요? 다음번에 일어서더라도 깊이 따라가지는 않도록 조심할게요. 깊거나 말거나 따라가지를 말아야죠. 애초에 따라가지를 말아야죠. 따라가지 않을게요. 약속해 줄 건가요? 약속할게요. 이렇게 약속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날 이후로 소년 무제의 아버지는 아무래도 남몰래 그림자를 따라가거나 하는 듯 별로 먹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으면서 나날이 헬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다름없는 자신의 모습을 목격했다면 그것은 그림자. 그림자라는 것은 한번 일어서기 시작하면 참으로 집요하기 때문에 그 몸은 만사 끝장. 일단 일어선 그림자를 따라가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으니 살 수가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아무 곳에서나 불쑥 말하곤 하다가 그는 귀신 같은 모습이 되어 죽고 맙니다. 죽나요? 죽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죽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 그림자도 그토록 위협적인 것일까요? 글쎄요. 라고 말하는 무제씨로부터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걸으며 나는 말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제씨? 죽는 걸까요, 간단하게? 따라가지 마요. 무제씨가 문득 나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그림자가 일어서더라도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걸었다. 이따금 발밑에서 축축한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내며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무제씨 하고 내가 말했다. 섹스 말인데요. 그게 그렇게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을까요? 좋으니까 아이를 며칠이나 낳는 부부도 있을 거고. 글쎄 좋을지 궁금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여기서 나가면 해볼까요? 나갈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고 숲이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나는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은데요. 좋아하면 되죠. 누구를요? 나를요. 글쎄요. 나는 좋아합니다. 누구를요? 은교 씨를요.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요. 좋아해요. 은교 씨를 좋아합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며 부지런히 걸어서 축사에 다다랐다. 해가 거의 저문 무렵이었다. 봐요. 하고 무제씨가 가리키는 방향을 돌아보니 어느 틈엔가 본래대로 돌아온 그림자가 무제씨의 그림자와 더불어 방금 빠져나온 숲을 향해 늘어져 있었다. 축사 안에서 사슴 2마리가 사람의 기척을 듣고 구석으로 달아났다. 초식 동물의 털과 배설물 냄새를 맡으며 축사를 끼고 돌아 앞마당으로 나섰다. 처마 끝에 전구를 매달아 두고 밥을 먹고 있던 부부가 우리를 바라보았다. 이왕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날 밤은 그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세수를 하고 그들이 내준 옷으로 갈아입고 데친 뽕잎으로 싼 밥도 얻어먹었다. 밥을 먹는 동안 밤이 되었다.
자신을 그냥 농부라고 말하는 남자가 그 마을의 이름과 대강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주변 몇 킬로미터 이내에 집이라곤 그 집 하나뿐이라며 아침이 되면 트럭으로 버스를 탈 수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그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무제 씨와 내가 말했다. 두툼한 나방 한 마리가 머리 위에서 비틀거렸다가 전구에 날개를 비볐다가 하며 날아다녔다. 은교 씨, 쌀겨가 들어간 납작한 베개를 옆구리에 끼고 서서 무제 씨가 말했다. 아침에 봐요. 남자들이 옆방으로 건너간 뒤 농부의 아내와 둘이서 잠자리를 준비했다.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벽이 무척 얇은 듯했다. 농부의 아내가 불을 끄자 문득 눈앞이 닫힌 것처럼 어두워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손을 들어 올려서 얼굴 쪽으로 천천히 내려보아도 그 손이 보이지 않았다. 농부의 아내가 조그맣게 코를 골았다. 베갯닛에서 지푸라기를 태운 듯한 냄새가 났다. 후 하고 바깥에서 부엉이가 울었다. 무제씨 하고 작게 불러보았다. 부엉이가 있네요. 들리지 않는지 이미 잠들었는지 벽 너머에선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부엉이가 오네요. 라고 말해놓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눈을 의심하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